오늘 이야기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심지어 자신의 자녀에게 어디까지 무관심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때는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인구 1000명 남짓의 아주 작고 평화로운 마을 슬로터죠. 오전 9시경 911 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전화를 건 사람은 64세의 여성 쉴라 플래처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딸 레이 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떡하죠? 911 요원은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쉴라에게 지시합니다. 어머니, 침착하세요. 지금 바로 딸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구급차가 갈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이 녹취록에서 아주 기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쉴라가 딸의 가슴을 압박하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박자에 맞춰 바닥을 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거든요. 누가 봐도 딸을 살리려고 사투를 벌이는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그 집 거실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쉴라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건 단순히 상태가 안 좋은 환자가 아니었어요.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가죽 소파. 그 위에는 36세의 여성 레이시 플래처가 있었는데 대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이시의 몸은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며 쏟아낸 소변과 대변이 가죽을 부식시켰고 소파 내부의 폼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그 결과 소파에는 깊은 웅덩이가 파여 있었고 레이 씨는 그 오물 웅덩이 속에 몸이 반쯤 박힌 채 말 그대로 소파와 하나로 유착되어 있었죠. 쉴라는 분명 전화로 CPR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현장 증거는 그것이 불가능한 거짓말임을 증명했습니다. 레이 씨의 살점은 이미 소파 가죽과 눌러붙어 있어서 그녀를 바닥으로 옮기려면 피부가 찢겨나갈 정도였어요. 쉴라는 결코 딸을 소파에서 내린 적이 없었고 죽어가는 딸의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던 겁니다. 거마니와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현장을 보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 발표된 부검보고서는 더 참혹한 사실들을 담고 있었죠. 법의학자 다나트록스 클레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 씨의 몸 곳곳, 특히 엉덩이와 다리의 깊은 욕창 속에서는 수많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 구더기들이 레이 씨가 사망한 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곤충의 성장 주기를 분석한 결과 구더기들은 레이 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의 썩어가는 살점을 파먹고 있었어요. 레이 씨의 체중은 발견 당시 고작 96파운드, 약 44kg이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녀의 몸 안에서 더 믿기 힘든 게 발견돼요. 바로 소파 가죽 조각과 쿠션 솜이었습니다.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던 레이 씨가 죽기 직전 주변에 손이 닿는 무엇이라도 먹으며 버티려고 했던 처절한 흔적이 그녀의 위장에서 고스란히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해자 부모 쉴라와 클레이 플래처의 이중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에서 지옥이었던 곳은 레이 씨가 있던 거실 소파뿐이었어요. 주방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부모의 침실은 아주 아늑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부모는 매일 아침 깨끗한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스테이크를 구우며 바로 옆 거실에서 딸의 몸이 벌레들에게 파먹히며 내는 악취를 맡으며 12년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거만이는 레이 씨가 911 신고가 접수되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즉 쉴라는 딸이 시신이 되어 구더기가 끓는 것을 하루 넘게 지켜본 뒤에야 마치 방금 발견한 것처럼 연극을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하는 딸을 돌보던 부모의 모습일까요? 근데 더 믿기 힘든 건 그 지옥의 문 바로 뒤에 살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자의 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먼저 엄마인 쉴라 플래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역 엘리트였습니다. 쉴라는 루이지애나주 자카리시 검찰청에서 보조원으로 일했어요.
법과 정의를 집행하는 최전선에 있던 공직자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슬로터 마을의 의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구의원이나 군의원처럼 마을의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위치였어요. 믿기시나요? 낮에는 법정에서 남의 잘못을 심판하고 마을 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논하던 여성이 퇴근 후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소파 옆방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는 사실이요. 동료들은 쉴라를 품위 있고 일처리가 꼼꼼한 유능한 공직자로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일처리가 오히려 집안의 지옥을 가리는 완벽한 가면이 되었던 거죠. 남편인 클레이 플래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인 남북전쟁 유물보존협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존경받고 있었죠. 이웃들에게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해 보이는 중산층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파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딸, 레이 씨는 원래 어떤 아이였을까요? 레이 씨는 센트럴 프라이빗 스쿨이라는 사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녀는 학교 배구팀 선수로 활약할 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인 소녀였어요. 운동장을 누비면서 친구들과 웃던 평범하고 밝은 학생이었죠. 하지만 사춘기 무렵부터 레이 씨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녀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심각한 사회적 불안장애를 진단받게 돼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부모는 레이 씨를 자퇴시키고 홈스쿨링을 결정합니다. 미국 범죄사에서 종종 홈스쿨링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되듯이 레이 씨에게도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는 첫 번째 문이었어요. 실제로 레이 씨가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난 건 2002년 16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 20년 동안 레이 씨는 의료 시스템에서도 교육 시스템에서도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레이 씨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목격된 건 2010년 혹은 2012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무려 12년 동안 레이 씨는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12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부모의 치밀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인 로버트 브루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 씨가 밖에서 노는 걸 본 지 15년은 된 것 같다. 라고요. 가끔 이웃들이 요즘 레이 씨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으면 쉴라와 클레이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레이 씨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수줍음이 많아서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한답니다. 부모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출석했고 마을 파티에도 참석했어요. 그들이 집 밖에 예쁜 크리스마스 전구를 장식하고 이웃과 웃으면서 이사를 나누던 그 시간에도 레이 씨는 배설물로 녹아내린 소파 구덩이 속에 박혀서 쥐와 벌레들에게 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쉴라는 공직자로서 수많은 사회복지 자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위해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레이 씨는 돌봐야 할 딸이 아니라 거실의 낡은 가구처럼 그저 그 자리에 방치된 짐이었던 걸까요? 레이 씨가 그 소파 위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12년입니다. 일수로 환산하면 4,380일이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월드컵이 3번이나 열리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소파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기록들은 단순한 방임을 넘어선 생물학적 공은 그 자체였죠. 법의학 전문의 다나의 부검 보고서는 차마 끝까지 읽기 힘들 정도로 참혹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구더기의 존재였어요. 보통 구더기는 사후의 사체를 분해하기 위해 발생하죠. 하지만 레이 씨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회음부와 몸 곳곳에 깊게 파인 욕창에서는 수많은 구더기가 발견이 됐는데 부검인은 이것이 사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어요. 만약에 레이 씨가 죽은 뒤에 파리가 알을 깠다면 구더기들은 가장 먼저 눈, 코, 입 같은 얼굴 부위에서 발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더기들은 오직 그녀의 욕창과 배설물로 오염된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살점을 파먹는 벌레들과 함께 숨을 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썩어가는 과정을 뜬 눈으로 감내해야 했어요. 레이 씨가 앉아있던 그 소파는 더 이상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한자리에 쌓인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은 가죽을 녹이고 소파 안쪽의 폼을 완전히 삭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소파 중앙에는 수직으로 깊은 웅덩이가 파였고 레이 씨는 그 오물 웅덩이 속에 몸이 박힌 채 지냈습니다. 살점은 소파 가죽과 함께 썩어 문드러지면서 말 그대로 합쳐져 버렸어요.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옮기려고 했을 때 피부가 찢겨나가지 않게 소파의 일부를 함께 잘라내야 할 정도였죠. 그녀의 하반신은 소파 바닥과 맞닿은 채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그녀의 욕창이 너무 깊어 골반뼈가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그 뼈 안쪽까지 구더기가 침투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뼈 표면에는 소파의 가죽 섬유들이 박혀 있었는데 이는 살점이 소파와 함께 썩어 문드러지며 물리적으로 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인 폐혈증은 바로 이 처참한 골수염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레이 씨가 죽기 직전까지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증거는 그녀의 위장 안에서 발견됐어요. 발견 당시 고작 44kg이었던 그녀의 위장 속에는 제대로 된 음식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발견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파의 가죽 조각과 쿠션 폼,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어요. 부모는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을 했지만 레이 씨의 몸은 극한의 기아와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허기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소파 재질을 뜯어 먹으면서 버텼던 거예요. 그녀의 손톱 밑에서도 소파 섬유들이 가득 발견됐는데 이는 소파 속으로 가라앉는 몸을 지탱하려고 했거나 혹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파를 긁고 쥐어뜯으면서 마지막 사투를 벌였을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부모인 실라와 클레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레이 씨가 숨을 거두기 직전 부모의 행적입니다. 2021년 마지막 밤, 사람들은 새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고 있었죠. 그 시각 플래처 부부도 집을 비우고 신년 연휴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레이 씨는 차가운 거실에서 혼자 숨을 거두었거나 혹은 죽어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여행에서 돌아와 911에 신고하기까지 약 이틀간 레이 씨의 시신은 구더기들의 식사가 된 채 거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슐라는 평소 이웃들에게 우리 딸은 잘 지낸다 라며 웃어 보였고 SNS에는 화목한 가족의 이미지를 유지했죠. 부모는 법정에서 딸을 위해 옆에 수건을 깔아줬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본 건 달랐어요. 그 수건들은 레이 씨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배설물이 거실 바닥으로 흘러나와 자신들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오물 방어막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12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왜 이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앞서 보신 그 참혹한 현장 증거들을 보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도대체 왜 부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부모인 실라와 클레이는 수사관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딸은 정신적으로 아주 멀쩡했다 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레이 씨가 락트인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레이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방패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논리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레이 씨가 24살 때부터 거실 소파를 떠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레이 씨는 고집이 아주 셌어요. 소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우겼고 우리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억지로 옮기려고 하면 딸이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이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해요. 2010년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그때 그들은 레이 씨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끼리 가서 딸이 안 나오려고 해요. 라고
말만 한 거죠. 의사가 딸을 직접 데려와야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길로 병원 문을 나선 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변명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든 게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죠. 미국 법상 성인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박했어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자기 몸이 썩어가고 뼈가 드러나는데 소파에 앉아있겠느냐 라고요. 이것은 존중이 아니라 딸의 무기력함을 이용한 잔인한 방관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내세운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바로 락트인 증후군이었어요. 락트인 증후군이란 의식은 뚜렷하지만 전신 근육이 마비가 돼서 오직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수사 결과 레이 씨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락트인 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공식 진단명은 고등학생 때 받은 자폐 스펙트럼과 심한 사회적 불안뿐이었어요. 부모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이웃들에게 딸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불가항력적인 병마와 싸우는 비극적인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레이 씨의 위장에서 발견된 소파 가죽입니다. 락트인 증후군 환자는 전신이 마비되어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턱 근육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레이 씨는 고통과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소파를 뜯어 먹었죠. 즉 그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모가 주장한 락트인 증후군은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져온 가짜 이름표에 불과했어요. 이 사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 부모의 심리 상태에 대해 사회적 가스라이팅과 정상성의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슐라는 검찰청 보조원이자 마을 의원이었어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자신의 성공한 공직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의 비정상을 철저히 격리해버린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레이 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순간 자신들이 감춰온 실패한 가정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그들은 딸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이웃들에게 우리 딸은 이런 병이 있어 라고 거짓 정보를 주입했고 죽어가는 딸에게는 네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존중해주는 거야 라면서 그녀의 포기 상태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레이 씨가 선택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드러나고 벌레들에게 파먹히는 삶을 선택할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말한 존중은 사실 느린 살인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12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방치한 부모에게 세상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2022년 5월 슐라와 클레이 플래처 부부가 처음 체포되었을 때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급 살인이었어요. 루이지애나주 법에 따르면 2급 살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예요. 하지만 2024년 2월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합의를 통해서 혐의가 과실치사로 낮아진 거예요. 이때 플래처 부부는 불황쟁 답변을 내놓습니다. 불황쟁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다투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유죄 인정과 형사적 효과는 같지만 종신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검찰이 이 합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66세였던 부모에게 확실한 실형을 선고하여 사실상의 종신형을 끌어내기 위함이었죠. 2024년 3월 20일 루이지애나주 법정 선고가 내려지기 전 가해자 측 변호인 스티븐 무어가 뱉은 발언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태만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딸을 죽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딸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레이 씨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의 살점이 썩어서 소파와 하나가 되고 위장에서는 소파 가죽이 나오는 지옥을 12년이나 방치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변호인은 심지어 그들이 완전히 후회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레이 씨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단호했어요. 그들은 딸이 그 소파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이죠. 담당 판사인 캐서린 베시 존슨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인정하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40년 선고형, 40년 중 20년 실형, 나머지 20년은 보호관찰을 동반한 집행유예. 이 판결의 무서운 점은 이들이 20년의 실형을 살고 나와서 남은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면 즉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66세였던 이들에게 20년의 실형은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피해자 옹호단체와 지역사회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12년 동안 구더기가 파먹게 방치한 대가가 고작 20년의 자유박탈이냐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레이 씨가 소파에서 보낸 4,380일의 고통은 그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딸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그 궤변, 12년간 소파에 박혀 죽어간 레이 씨가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이 소름 끼치는 비극이 우리에게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루이지애나 주만의 일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죠.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말,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고 2026년 현재까지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레이시 플래처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평행 이론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2025년 11월 17일 파주의 한 군인관사 아파트에서 시작돼요. 육군 상사인 남편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119 신고의 다급함과는 전혀 다른 정지된 지옥이었습니다. 30대의 아내는 안방 침대가 아닌 거실 의자에 앉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 피부가 괴사한 곳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결국 하루 만에 폐혈증으로 숨을 거둡니다. 레이 씨와 똑같은 사인이었죠. 국가수 부검 결과 그녀의 몸 곳곳에는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욕창이 있었고 이는 최소 수개월간 극심한 방치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 A 상사는 부대 내에서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 통했어요. 주변 이웃들도 그를 강아지 산책도 자주 시키고 인사도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죠. 그런 그가 수사 과정에서 내뱉은 변명은 레이 씨의 부모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거실에서 냄새가 났냐고요? 디퓨저 향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익숙한 레퍼토리죠. 본인이 원해서 방치했다라는 논리. 하지만 바로 옆에서 아내의 살이 썩어가는 냄새를 디퓨저로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쉴라 플래처가 검찰청 보조원이었다면 A씨는 군의 규율을 집행하는 상사였습니다. 두 가해자 모두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이 철저한 가스라이팅 논리를 단순히 박살낸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고인이 남긴 일기장과 쪽지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 나 병원 좀 데리고 가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아내가 거부했다고 했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가로채거나 외부 연락을 차단한 정황까지 드러났어요. 레이 씨가 소파 가죽을 뜯어먹으며 사투를 벌였다면 파주 피해자분은 글자로 자신의 생존 의지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한국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유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에요. 군 검찰은 초기 적용됐던 중유기치사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아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사실상 죽였다고 본 것이죠.
현재 2026년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관조한 가학적 행태를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파주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이지애나의 레이시 플래처와 파주의 아내 두 여성의 비극을 함께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지만 그들이 마주한 지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었고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이 가장 차가운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레이시와 파주의 아내분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었겠죠. 우리는 흔히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라며 닫힌 문 뒤의 소리에 귀를 닫곤 합니다. 하지만 레이시의 소파가 녹아내리고 파주의 의자 위에서 구더기가 끓는 동안 그 침묵은 가해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공포가 아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